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육열이 높죠?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고 싶은 거는 옛날에 못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만 못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우리가 교육열이 높은 건요, 우리가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학생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그 한국 역사를 볼 때 경제사를 좀 보셔야 돼요. 자,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산업은 뭐였습니까? 농업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인구 비중으로 봐도 농업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생산 수단이 땅이죠. 아니, 농지죠. 당연히. 근데 그건 들어보셨죠? 그 역사 시간에 농지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토지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말은 이제 농지개혁인데요. 1960년 기준으로 세계은행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토지가 골고루 잘 분배된 나라가 어디냐? 어느 나라였던 것 같습니까? 그게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토지가 제일 골고루 나눠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토지 진위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 토지 진위 개수라는 걸 통해서 수치적으로 얼마나 토지가 이제 골고루 나눠졌나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나라 말고 또 있어요.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대만이에요. 왜 이 동아시아 세 나라가 하필이면 이렇게 강한 농지 개혁을 했냐? 그 모택동 때문입니다. 모택동이 이제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죠. 이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하고는 또 다른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회주의 혁명은 고전적인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는 건데 모택동은 이걸 어디서 성공시키냐면 농촌에서 성공시킵니다. 농촌에서 소작농들을 조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켜요. 그래서 바로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에 장개석이 이제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중국이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화가 되죠. 자, 그러면 미국이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그 다음 순서가 어디예요?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화 됐으니까 바로 도미노처럼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쓸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 정부에 아주 강한 오더를 내려요. 그 오더의 내용이 뭐냐면 야, 땅을 빨리 쪼개서 나눠줘라. 자, 소유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소유권. 당시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자, 소작농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제 지주의 땅을 이제 부쳐 먹었는데, 대개 이제 지주의 땅을 이제 자기가 이제 소작을 하면 소출의 50% 이상을 지주한테 줘야 돼요. 되게 5대5인데 실질적으로는 6대4인 경우도 많았고, 막 그러면 결국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지주한테 수탈을 당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 소출의 30%만 지주한테 계속 주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를 들어 요즘 그 조물주의에 건물주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건물 1층에서 무슨 장사를 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 매출의 30%만 계속 5년간 건물주한테 주면 이게 내게 되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자, 우리는 소유권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어떤 신성불가침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왜?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즉 사회주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빨리 잘라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농지개혁을 이제 세게 해야 된다는 오더를 받고 누구를 농림부 장관으로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조봉암. 그렇죠, 조봉암입니다. 10년 뒤에 이제 사실상 사법살인을 당한 이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농지개혁을 하죠. 이게 한국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야 5년 뒤 이게 내 땅이 된대라는 걸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6.25 한국전쟁 3개월 전입니다. 이 한국전쟁의 향배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원래 김일성은 한국을 다 전면전에서 다 점령할 생각이 아니었죠. 왜? 박헌영이 김일성을 가서 이제 꼬신 거는 그거였습니다. 서울 정도만 점령하고 있으면 인민봉기가 일어나서 다 접수된다. 중국 생각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 이제 스탈린을 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스탈린은 사실 전쟁하기 싫었죠. 왜? 2차 대전이 소련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혔거든요. 2차 대전에서 소련 사람들이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2천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독일이 800만 명이 죽거든요. 근데 소련은요 2천만 명 넘게 죽어요.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5년 뒤에 무슨 새로운 전쟁을 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김일성이 와서 계속 꼬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스탈린이 야 모택동한테 가서 좀 보증 좀 받아와. 그랬더니 이 김일성이 또 모택동한테 가서 보증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자 남침을 하죠. 서울을 점령하죠. 근데 인민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났을까요? 전국의 농민들이 저기 5년 뒤 자기 땅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봉기를 할 이 의욕이 갑자기 상실된 거죠. 한국 역사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전쟁 와중에 혼란을 겪느라고 농지개혁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50년대 중반 후반이 되면 이제 땅이 다 나눠져요. 나눠져가지고 우리나라 대토지 소유자들이 별로 안 남습니다. 땅이 다 이제 소작민들한테.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제 기성세대, 저하고 비슷한 세대이거나 좀 연배가 되시는 분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농활 가보셨죠? 농활 가보면 소작농들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되게 자작농이었죠.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소작농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한 연구처럼 196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땅이 제일 골고루 분배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대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산이 있어요. 자, 땅이 있어. 그럼 이걸 팔아서 애를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돈이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돈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인데도 심지어 돈을 내야 됐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 대학까지 보낸다? 돈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애를 공부시키면 좋은 거 모르나? 알죠. 그 나라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우리가 공부시키면 잘 될 거라는 거 그런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희망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농업노동자이거나 소작농들입니다. 자산이 없으니까 얘를 도저히 대학까지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작농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교육 경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교육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멤버 숫자 자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중후반에 가장 대입 경쟁이 치열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별로 이렇게 열이 죽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열의 이제 원천은 사실은 우리가 평등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평등에 주의할 게 못 가진 사람들의 평등이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의 평등이 아니라 뿌띠부르주아죠. 땅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땅이 있어. 소자산가죠. 다 고만고만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평등이었어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러분, 나하고 넘사벽인 존재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낍니까? 여기 계신 여성분들 혹시 김태희에 대해서 질투심 느끼십니까? 아, 걔는 뭐 그냥 사는 세계가 다른 거지. 원체 그냥 뭐 레벨이 다르니까. 근데 나하고 맨날 어울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예뻐져서 나타났어. 그럼 요년이? 우리가 장동건에 대해서 남자들 질투심 느끼지 않아요. 근데 맨날 어울려 다니던 친구 어느 날 멀쑥해져서 상당히 이게 호감 가는 어떤 그런 얼굴로 나타났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질투심은 자기하고 좀 비교 가능한 범주의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됐을 때 느끼는 게 질투심이에요. 넘사벽인 이 장동건이나 김태희한테 질투심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냐? 나하고 비슷한 놈들이거든. 비슷한 놈인데 땅이 늘었어. 어이씨, 쟤는 어떻게 는 거야? 질투심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100m 경주에 비유하면 다른 나라는 한 100m 경주 스타트 라인에 한 5명쯤인데 우리는 한 20명쯤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경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경쟁이 처음부터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어떤 요인이 덧붙냐? 대학 서열이 미국, 일본보다 더 심해요. 미국도 대학 랭킹이 있습니다. 일본도 대학 랭킹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 대학 랭킹이 더 서울대를 정점으로 1극화돼 있고 사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사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은메달 사이만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서울대 가는 것과 연구대 가는 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사실 연구대 얼마나 좋은 대학인데 근데 우리의 관념 속에는 야 서울대하고 연구대 이게 또 엄청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치열한 교육 경쟁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많았어요.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평등했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학 서열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돌메달 뭐 이 사이에 이 격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까지 한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육 경쟁은 잘 되기 위한 경쟁이었어요. 즉 출세를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에 뭔가 바뀌죠. 하나가 덧붙습니다. 출세를 위한 경쟁에다가 덧붙여서 공포심에 의한 경쟁이 덧붙습니다. 하층 노동시장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양극화가 심해지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야 이게 이제 기업 어느 기업에 가느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야 저기로 가면 절대로 안 돼. 저 아래쪽으로 가면 공포심에 의한 경쟁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출세를 위한 경쟁이 유지되는 가운데 공포심에 의한 경쟁이 덧붙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쟁의 이 복합적인 양상이 완성이 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전 그때 학원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뚜렷하게 느껴졌던 게 이과에서 최상위권인데 의대를 안 가면 그때부터 이상한 놈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의대 많이 안 갔어요. 서울대에서도 의대가 랭킹 1등 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되게 한 3, 4등쯤이었지 이과에서. 뭐였죠? 컴퓨터공학과, 미생물학과 뭐 등등 뭐 이런 데가 주로 1, 2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탁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벌써 너 최상위권인데 이 정도 점수로 왜 의대 안 가? 너 바보구나. 이상한 놈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런 양상이 이제 훨씬 더 심해지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가로축이 토지가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됐느냐 이게 일종의 진위계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할수록 평등한 겁니다. 근데 제일 끝에 한국, 일본, 대만이 있죠. 중국도 있죠 물론. 중국도 있고 이제 북한도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중국하고 북한은 농지 개혁을 하긴 했는데 우리의 농지 개혁과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그 농민이 농지를 받긴 받는데 이거를 팔 수는 없습니다. 처분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50년대 후반에 다 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집단 농장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지 개혁이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의 농지 개혁은 진짜로 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농지 개혁이 제일 심하게 된 나라가 이제 이 나라들입니다. 저 반대쪽에 뭐 있나 보세요.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자, 봉건적 질서, 대지주, 대토지 소유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죠. 뭐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 뭐 야당이 되건 여당이 되든 다 어느 대지주 집안의 이 대표급 인물이 나가가지고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이 여기 있고 가로축이 이제 토지가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됐냐인데 세로축이 특징이 뭐냐? 이게 1960년에서 2000년 사이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40년간 경제 성장률이야. 굉장히 장기죠. 네, 뚜렷하게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제 토지가 골고루 분배되었던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이 잘 된 거예요. 왜? 자,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 땅이 없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자, 자기가 소작농이야 또는 농업노동자야. 그러면 열심히 일해도 난 잘 살 수 없어요. 소출의 반 이상을 지주한테 주면서 어떻게 잘 삽니까?
그렇죠? 자기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근대 역사를 볼 때, 현대 역사를 볼 때 인구가 급증한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인구가 급증한 것 때문에 결국은 도시로 많이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복잡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어찌됐든 농촌 사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뭐 한국의 뭐 어떤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성실하고 근면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자작농 문화입니다. 자작농들이 많아지면 뭐 자작농은 근면하면 그만큼 자기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잘 살 기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작농들은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 노동자들 경영 능력 필요 없어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대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있다가 아침에 출근해요.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대로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이 사람에게 경영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자작농은 자기 땅을 자기가 경영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이게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거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불평등해집니다. 이제 다시.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애초에 많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심한 대학서열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미국도 일본도 대학 랭킹이 있습니다. 대학 랭킹이 없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죠. 독일, 프랑스는 사실상 대학 서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이제 미국은 대학 랭킹이 있는데 그래도 그 대학 랭킹 우리가 더 심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최고 대학이 동경대라고 흔히 믿지만 사실 일본 애들 얘기 들어보면 뭐 내가 동경까지 뭐하러 가서 대학을 가? 내가 최고로 공부 잘하는 애인데 그냥 교토대를 가요. 예를 들면 오사카나 이런 데 사는 애들은 저기 후쿠오카 사는 애들은 거기 대학을 가요. 일본에 제국대라고 불리는 9개 국립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국대란 표현을 안 쓰죠. 옛날에 제국대라고 불렸던 9개 국립대가 있고 그게 동경지역 사립대보다 더 위상이 높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잖아요. 땅도 굉장히 크고 인구도 1억 2천만이 넘는 나라인데 그래서 대개 그 지역의 최고 수재들은 그 지역의 국립대를 갑니다. 물론 동경대 가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동경대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와 연고대 사이의 격차 이런 게 아닙니다. 동경대와 교토대 사이의 격차? 그건 뭐 그냥 비슷비슷한 거지. 그러나 상징적으로 동경대가 조금 높아. 이 정도로 보는 거죠. 미국으로 하면 이제 이게 더 심합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버드로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예일일 수도 있고 프린스턴일 수도 있고 MIT일 수도 있고 스탠퍼드일 수도 있습니다. 칼텍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대학이 뭐냐? 그래서 미국 대학 랭킹은 대개 분야별로 발표하죠. 이 학문 분야에서는 얘가 1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게 다 서울대가 이제 1등이죠. 아주 일극화되어 있는 아주 심한 대학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도 더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부하고 민간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부학벌주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 자, 이 장관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요? 자, 장관들 중에 스카이 나온 사람들 비율 이게 옛날에 비해서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비슷합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현 정부나 한 7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정부의 무슨 장관, 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다 스카이 출신일까? 스카이 출신 선배가 후배를 끌어줘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인위적인 작용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특히 서울대 나와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서울대 출신 선배들은 후배를 잘 안 끌어줘요. 후배 끌어주는 대학 없나요? 있죠. 그게 고대예요. 고대가 확실히 그게 있고 서울대는 후배들한테 냉랭합니다. 물론 알던 후배, 같은 과 후배 뭐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게 있죠. 하지만 뭐 그냥 같은 대학 나왔어 후배래. 뭐 그러니? 또 얼마나 잘났나 한번 해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끌어줘서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관료를 뽑는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우리나라 9급 공무원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으로 뽑죠. 7급 공무원 시험으로 뽑죠. 5급 공무원 뽑는 게 고시죠.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뭐 행정고시 이런 거 있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급 공무원을 뽑는데 시험을 본다. 이게 이상한 걸까? 별로 이상한 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 있는 제도예요. 물론 시험 안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을 뽑는데 무슨 시험을 봐? 그냥 면접 보고 서류 심사하지. 이게 미국이에요. 근데 시험 보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고급 공무원을 뽑는 별도 시험이 있어요. 물론 뭐 100% 논술형이고 하여튼 뭐 좀 우리랑 시험 양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시험입니다. 이제 나름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시 제도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희한한 제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꽤 많은 나라에서 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인데, 근데 이 고시가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이제 어려운 시험인데 이거를 통과하면 5급으로 찔러 들어오잖아요. 남들은 저 밑에서 시작하는데. 자, 그럼 퀴즈. 이 어려운 고시를 통과해서 5급으로 확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대학에 주로 모여 있을까? 그렇죠. 주의할 게 고시라는 허들 앞에 대학 입시라는 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시하고 대학 입시는 유형도 비슷한 시험이에요, 사실. 자, 대학 입시 잘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냐? 대학 랭킹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스카에 팍 몰리죠, 일단. 이 사람들은 벌써 인간형 자체가 달라요. 인간형 자체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혹시 본인이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나 서울대 나왔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고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유형의 인간형이 있습니다. 인간형 자체가 시험을 잘 보게 돼 있어요. 그 인간형 자체가 약간 강박적인 기준도 좀 있어야 되고요, 사실. 뭐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대학 입시랑 허들을 거치면서 이미 다 걸러진 거예요. 이미 그 제일 인간형 자체가 시험을 잘 보는 인간형으로 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시를 잘 봅니다. 그래서 인재풀 자체가 그냥 이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끌어줘서 된 게 아니라 대학 서열이 뚜렷한데 시험으로 사람을 뽑는다 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나마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 출신들이 그래도 꽤 는 거지, 옛날에는 서울대 중심이 훨씬 심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1970년대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1년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60명이에요. 사법고시가 나중에 1000명까지 가죠. 요즘 로스쿨이 2000명이죠. 60명이면요 출세길이에요, 그냥.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미 이제 고졸인데 합격을 해서 유명해졌던 거고. 자, 근데 60명의 합격자 중에 서울대 출신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40명. 거의 40명입니다. 그 시절엔 연고대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서울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고시 패스했죠? 언제냐? 1980년입니다. 네, 1980년에 유명한 얘기죠. 무슨 구치소에 있는데 사법고시 2차 합격했다고 풀려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 패스했을 때,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는 이미 이제 100명이 넘어갑니다. 합격자가 이제 늘어가지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나왔냐? 경희대 나왔죠. 원래 뭐 서울대 갈 수 있었을 법한 사람인데 이제 가난하니까 장학금 주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다녔는데 당시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 경희대 출신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대 중심성이 훨씬 강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정원이 늘면서 다른 대학 출신들도 꽤 생긴 겁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선배가 뭐 인위적으로 끌어주고 작용하고 이게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줄이 작용한 건 민간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강력한 정부주도 성장을 했거든요. 자, 정부주도 성장 뭡니까? 이걸 상징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기억나는 분은 이제 저랑 같은 시대를 사시는 분이고,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어렴풋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저보다 젊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책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퀴즈가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을 처음 쓴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같습니까? 소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는 겁니다. 5개년 계획.
정부가 경제를 계획해? 자, 이거 자유시장 경제 같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같습니까? 그렇죠. 예, 소련이 처음 작년이 러시아혁명 100주년이었죠. 1917년에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화가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요. 이걸로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한때 되게 잘 나갔었어요. 자, 북한은 이거 언제 하냐면 1956년부터 합니다. 한국전쟁 이제 53년에 끝나고 3년 뒤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60년대에 집권해서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 남로당 중간 간부였으니까. 비밀 조직의 조직 책임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1948년 여순 사건 때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법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근데 이제 그 구형은 사형이었는데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나왔어요. 근데 뭐 나중에 뭐 전쟁 터지고 뭐 이 와중에 이제 무슨 장군이 보증을 서주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애매하게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전쟁통에 다시 장교가 되죠.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만주군과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 육사를 보내줘가지고 일본 육사를 또 나오고 일본군 장교였는데 해방 이후에는 또 국군으로 활동하다가 남로당원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의 이제 친형 중에 박상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박상희 씨가 대구의 유명한 좌익 지도자였어요. 그 신건의 멤버입니다. 신건의 멤버 정도면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1946년에 해방 다음에 대구에서 노동자 봉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와중에 경찰총에 맞아서 죽어요. 박정희의 친형이. 근데 나중에 이 죽은 친형의 딸을, 그러니까 자기 조카 딸을 박정희가 누구랑 소개팅을 시켜줍니다. 김종필입니다. 그리고 김종필도 좌익이죠. 김종필이 서울대 다닐 때 유명한 좌익 서클의 멤버입니다. 근데 왜 육사를 들어가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잘 다니다가 왜 갑자기 육사를 들어가지? 그때는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뭐 육사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봐줄 만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대 다닌 게 훨씬 낫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좌익 서클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되자 김종필이 그걸 피해서 고향으로 피신합니다. 충남 어디죠? 고향이 부여인가 어딘가 그렇죠. 그러다가 신분 세탁을 위해서 육사로 입학을 해요. 한국 현대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연히 알고 있죠. 당대 엘리트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일본의 그 만주국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다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습니까? 박정희가 어느 날 이병철을 부릅니다. 이리 와봐. 우리가 여러 가지 뒤를 봐줄게. 저기 충주 가서 비료 공장 세워. 이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화학 비료 공장이에요. 충주에 세워집니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자, 정정 회장 이리 와봐. 우리가 여러 가지 뒤를 봐주고 도와줄게. 저기 울산 가서 조선소 좀 세워. 이게 지금 정몽준 거죠? 현대중공업입니다. 이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예외적인 아주 강력한 관주도 성장을 한 나라예요. 아주 예외적인 강력한 정부주도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정부가 갑이 됩니다. 어디서든. 내가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라도요. 정부의 고위 관료들 앞에서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갑이거든.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막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회사도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회사 사장이라도 의리지 뭐 그들 앞에서는. 그럼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이야. 난 의리야. 그럼 여러분은 우리 회사 잘 되게 하려면 누구를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최순실이 갑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다고 쳐보세요. 내가 사업가인데.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정유라. 아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 최순실하고 친한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죠. 딸을 데리고 있으면 제일 좋지 사실. 왜? 연고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연고가 혈연, 지연, 학연이 있잖아요. 사실 제일 센 건 혈연이죠. 근데 혈연은 사실 몇 명 안 되지. 정유라를 데리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자, 갑을 관계가 확실하면 연고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주요할 건 뭐냐?
혈연 지연은 다른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연이 매우 강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인데요. 조선시대에도 성균관 뭐 그때 당시 있었던 서원 뭐 이런 데 선후배 관계가 매우 각별했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지금도 대학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이 문화가 남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1학년짜리 후배를 만났어 오늘 대학에서. 난생 처음 만나서 야 뭐 이름이 뭐냐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친할 리가 없죠?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얘한테 점심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봤다고? 가족도 아닌데. 저녁이 되면 얘한테 술값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음 날도 또 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사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주냐? 죽을 때까지 사줍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에요. 뭐 미국에는 뭐 동문회 없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도 대학 동문회 다 있어요. 근데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이나 무슨 뭐 연수 와가지고 기절을 합니다. 쟤들은 왜 저러고 앉아 있냐. 자, 주의할 건 뭐냐? 갑, 즉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어느 대학 출신일까요? 힌트. 고시 패스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스카이죠. 그럼 갑이 스카이면 을이 어느 대학 출신인 게 유리할까요? 그래서 갑 스카이와 을 스카이가 이제 단합 대회를 합니다. 주로 지하에서 하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룸사롱입니다. 룸사롱은 단란주점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단란주점은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기 기혼 여성분들이 있으면 남편이 단란주점 가다 걸렸다. 그럼 조지면 됩니다. 그건 놀러 가는 겁니다. 근데 룸사롱은 좀 다 얘기 다릅니다. 엄청 비싸거든요. 룸사롱은. 누가 미쳤다고 자기 돈 내고 그 술을 마실까? 거기는 자기 돈 내고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접대를 하는 곳이에요. 초기엔 요정이었고 나중에 이게 룸사롱으로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거기서 만났는데 갑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제일 예쁜 아가씨 옆에 앉히고 제일 비싼 양주 따가지고 을이 갑한테 막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따라주면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호칭이 뭘까요? 호칭이 선배님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선배님에서 시작하면요 30분 뒤에 이게 형님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30분 지나면 어깨동무하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서울대 출신은 노래를 별로 안 불러요. 근데 영무대 출신들은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하고 경쟁 관계 있는 회사가 그렇게 얼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우리 회사는 그 회사에 밀려요. 왜? 제가 갑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제가 갑이니까 갑하고 친하고 유착하면 당연히 유리한 거죠. 옛날에는 스카이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육사. 옛날에 육사 출신인데 군 생활하다 전역하면요 여기저기서 모셔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육사 나왔다고 나를 왜 모셔가지? 나의 개인적 내재적 가치 때문에 모셔간 게 아니죠. 나의 인맥, 네트워크 때문에 내가 갑의 친구거든. 내가 갑의 선배 후배거든. 그래서 나를 모셔가는 겁니다. 근데 육사는 이제 나중에 이제 탈락되지만 스카이는 이제 계속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요한 자리만 스카이 출신들로 도배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중요한 자리를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데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삭벌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 이미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객관식으로 질문할게요. 자, 삼지선답니다. 다음 중 이미 달라진 건 뭘까? 1번 대학 서열, 2번 시험으로 관료 선발, 3번 정부주도 경제 성장. 몇 번 할까요? 그렇죠. 지금 정부주도로 뭐 성장한다는 얘기 너무 들어본 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요즘 뭐 조선 산업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뭘 해라. 그건 정부가 뒤치다거리 하라는 겁니다. 무슨 주도는 무슨 놈이 주도예요. 자, 그러면 변화는 정부에서 먼저 시작될까요? 민간에서 시작될까요? 민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2014년 삼성그룹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왜 2015년 이후를 안 보여드리냐면요. 2015년 이후에는 삼성에서 정상적 인사가 진행되질 못합니다. 왜? 일단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원래 6에서 8명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매년 그 다음에 한 2-3명밖에 승진을 못 시켜요. 급기야 작년에는 승진을 아예 못했습니다. 승진 발표를 못했어요. 왜? 부회장이 503과 함께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인사에 발표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상적 승진 인사가 2014년 겁니다. 이 사람들 8명이 승진했는데 이 사람들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외국어대, 숭실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 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사실 미국에서 대학 나온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심지어 아마 고졸이었어도 사장을 시켰을 겁니다. 이분은 사실 어느 대학 출신인지가 안 중요한 분이에요. 회장 딸이니까 사장이 될 운명입니다. 이 사람 재벌 체제에서. 이분은 좀 제외하고 보죠. 7명이 남습니다. 7명 중에 저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본 대학들을 나왔죠. 보니까 스카이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물론 매년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해는 또 한 절반쯤이 스카이예요. 근데 이런 해도 나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천대상장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하는 회사는 여기 다 들어가요. 이름하는 회사들 천대상장사의 대표이사를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이게 대학원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학부 기준이에요. 학부 스카이 나온 사람들 대표이사가 2007년에 무려 59.7%거든요. 2013년 단 6년이 지났는데 39.5%입니다. 작년 잠정 통계가 36%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한 6년 사이에 확 날아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줄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제일 그럴듯한 해석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영향력,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힌트. 얼마 전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정부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 그게 바로 IMF 외환위기죠. 외환위기 이후에 뭐 비정규직 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와 아울러 정부 간섭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직도 배나라 감나라 하는 데가 있죠. 금융, 뭐 방송통신 뭐 이런 데지 사실. 근데 우리나라 뭐 주력 산업이 금융업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뭐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인데 다 IT나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거든. 이런 데서 이제 정부 보기를 못같이 보는 거죠. 뭐 방해나 하지 마 이제. 옛날에 비하면 완전 대면대면 관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 회사 내에서 승진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사장이 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든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CEO 중에 서울대 출신만 100대 기업이니까 엄청 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회사들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94년에는 서울대 출신 CEO가 무려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대 기업 사장 회의 이런 거 하면 서울대 동창회 비슷했을 거예요. 반 이상이 서울대니까. 근데 지금은 24.6%입니다. 작년에.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통계를 보면 야 이거 혹시 해외 유학파들이 채운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 CEO의 평균 연령이 CEO라서 이제 나이가 많아요. 60세. 만 60세면요. 70년대 후반 학번이에요. 근데 좀 연배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70년대 후반에 누가 유학을 갑니까? 대학원 유학도 가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 시절엔. 누가 학부 유학을 가요? 이게 학부 기준인데 학부 유학을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파가 돌아와서 채운 게 아니고요. 국내 다른 대학 출신들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학벌의 가치가 하락한 첫 번째 이유가 정부 주도 경제가 끝나면서 연구의 중요성이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허우대 멀쩡하고 스펙 좋아서 뽑았는데 인간이 도련님이란 거예요. 공주님이란 거예요. 뭐 어떤 사원을 뭐 어디로 막 발령을 보내면 엄마들이 그렇게 전화한대요. 우리 애를 왜 거기로 보냈나요? 막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사람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게 이직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직률이 무시무시하게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데 자, 신입사원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다가 1년 안에 그만두는 단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몇 %일까? 우리나라가 무려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몇 년도 아니고 1년을 못 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건 전체 평균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기업 정규직 이런 데는 잘 다닐 거 아니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으로 한정해도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15%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이게. 아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기업 정규직 심지어 이런 데 들어가는데도 왜 15%가 날아가 버리지 1년 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구한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을까? 아 입사 지원할 때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소나기처럼 원서를 내다 보니까 아무데나 붙으면 가야지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요즘 대학 지원할 때도 아직 그런 풍토가 남아 있는데 회사 지원할 때도 뭐 적성 이런 거 안 따지고 이제 막 지원해서 그렇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이 뭐냐면 일종의 문화 충돌이다. 우리나라 기업을 지배하는 문화는 여전히 꼰대 문화거든요. 꼰대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아니 상관이 퇴근 안 하면 네가 어떻게 퇴근할 생각을 해 임마. 뭐 이런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꼰대 문화죠. 근데 이게 젊은 층하고 확실히 안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문화 충돌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말이 된다고 봐요. 이게 둘 다 말이 되는 얘기인데 뭐 이유 어쨌든 건 이직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화가 버럭 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회사에 잘 붙어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지 금방금방 막 그 회사를 떠나버리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손해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장이 누구를 혼내야 되잖아요. 화가 나니까. 자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인사과의 채용 담당자 혼냅니다. 너 왜 이 XX야? 너 왜 이런 사람들 뽑았어?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은 이미 다 통계 분석을 해놨어요. 다. 어떤 집단이 이직률이 높나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직률이 확연하게 높은 집단이 두 집단이 딱 나와요. 이게 바로 강남 출신과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채용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사실은 이직률이 높다는 겁니다. 뭐 열린 채용이니 뭐 스펙 파괴 채용이니 뭐 요즘 이런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정부에서부터 나온 거지만 야 정부에서 뭐 이렇게 채용 뭐 이렇게 다르게 하라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뭐 흉내 내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없지 않아. 하지만 요즘 민간 기업이 정부 보기를 먹같이 보는데 공기업도 아니고 이 기업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주된 동력은 정부가 권유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르게 뽑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바로 이직률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정규직 고용 형태가 바뀐다. 이건 또 뭔 소리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모델이 사실 보편적인 게 아니란 걸 이해해야 됩니다. 호봉제. 우리나라가 근속 연수에 따른 이 연봉 차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심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꽤 심한. 그게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규직 고용 형태는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일단 정기 채용을 한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 정기 채용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기업이 학교인가? 학교는 1년에 한 번 뽑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학교는 1년에 한 번 뽑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가르친다. 이게 말이 되는데 회사에 1년에 한 번만 사람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1년에 한 번만 사람을 뽑지? 뭐 2번 뽑는 회사도 있지만 왜 정기 채용을 하지? 이게 사실 일본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정기 채용을 해서 몇백 명 뽑은 다음에 옛날엔 큰 회사는 몇천 명도 뽑았어요. 몇백 명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육 훈련을 이제 거친 다음에 너는 기획, 너는 뭐 인사, 너는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냅니다. 관리 이렇게 막 보냅니다. 왜 일본이 이 방식을 발전시켰을까요? 물론 일본도 군국주의적으로 성장한 나라잖아요. 근대화가. 그렇죠? 실제로 전쟁도 막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일단 군대 문화의 산물이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 기업들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꽤 유력합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도 성장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렇죠? 패망하고 나서 좀 힘들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하는데 그때는 인력난입니다.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에요. 사람이 모자라. 대학 졸업자들 무조건 쓸어 담아야 돼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대학 졸업자들 더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입도 선매란 말이 있죠. 벼가 아직 논에 있는데 미리 사버리는 거죠. 졸업도 하기 전에 미리 막 이제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나중에는 심지어 4학년 올라가자마자 기업에서 뽑아버립니다. 이제 1년 뒤에 우리 회사로 들어와 이제 미리 먼저 뽑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기 채용하는 게 이제 이게 완전 이제 관례가 됐다. 이런 해석이 유력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뒤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에 막 그 경쟁적으로 뽑으면서 뭐 일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본 거 배운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사실 일본 건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채용이 발달이 돼요. 근데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구인난이었는데 점점점 구직난으로 바뀌죠.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 뽑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예요. 자, 정기 채용에서 교육 클래스에 배치한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이 드디어 골라 뽑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게 될까요? 나중에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뽑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것도 잘하는 사람, 저것도 잘하는 사람, 그것도 잘하는 사람, 영어도 잘하는 사람. 왜? 영어 필요한 부서에 배치될지 어떻게 알아? 나 그런데 배치돼서 근데 영어를 못하고 버벅거리면 내가 욕먹어요. 내가. 너 왜 이런 사람 뽑았냐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채용 담당자로서 이것저것 다 잘하는 인간을 뽑게 됩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스펙 인간을 뽑게 돼요. 왜? 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욕먹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왜? 얘가 무슨 일 할지 모르거든 나중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지금 일본보다 빨리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서구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식으로 바뀌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의 채용은 우리와 매우 달라서 정기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기수 이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기 채용이 없어? 그럼 뭐야? 어떻게 뽑아? 그때 뽑아요. 수시 채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의 무슨 팀장이야. 한 30-40명 팀원을 데리고 있는 팀장이에요. 내가 뽑아야 내가 인사과가 따로 뽑아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인사과가 있는 회사도 있지만 심지어 인사과가 없는 회사도 있어요. 인사 담당 직원이 있어요. 직원은 있습니다. 우리 팀에 인사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야 우리 팀에 이런 사람 뽑아야겠어. 그래서 공진해서 사람 뽑아요. 자 다음 달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의 또 다른 팀에서 또 공진해서 사람 뽑아요. 그 다음 달이 됐는데 또 우리 회사의 또 다른 팀에서 공진해서 사람 뽑아요. 수시 채용해서 즉시 배치하는 겁니다. 서구의 민간 조직은 우리보다 훨씬 민주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권한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팀장 정도면 상당 수준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뭐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민간 기업도 사장이 되어서야 인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사장이 되어서야 난생 처음 인사를 해보는 인간들이 리더십이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 훈련은 별거 아니에요. 아래쪽에 권한을 주면 저절로 리더십이 검증이 돼요. 훈련이 되고. 근데 아래한테 권한을 안 줘. 저 위에서 틀어주고 있어. 그럼 그 윗자리까지 지난한 승진과 뭐 충성 경쟁 이 끝에 승진해서 올라가기 전에는 인사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지금 민간 기업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조차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쳐보세요. 자 수시 채용에서 즉시 배치한다. 자 아까랑 뭐가 달라집니까? 얘가 무슨 일을 할지 알고 뽑아요. 아까는 뽑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할지 알고 뽑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 제일 잘할 인간을 뽑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전문성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가로 열고 경력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니, 경력은 왜 또 들어가? 잘 생각해보면 전문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표가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요 저기 다른 회사에서 몇 달 전까지 비슷한 일을 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이미 했대. 그럼 벌써 전문성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해봤구나. 근데 나름대로 자기 실적도 괜찮고 평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검증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네가 제일 일 잘하겠구나. 자 오늘 뽑을 테니까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가 신입사원 채용이 점점 줄고 경력직 채용이 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채용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단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과도기라는 겁니다. 과도기란 뭐냐? 옛 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회사는 그냥 학벌과 스펙이 좋은 애들 뽑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회사들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요즘 취업 준비하는 20대 중반 후반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스펙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펙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회사에 지원해 보니까 갑자기 그 회사에서 경력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스펙이라면 되게 무슨 뭐 토익 점수부터 시작해서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뭐 좀 의욕 있으면 무슨 공모전이다 뭐 되게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갑자기 경력을 얘기해 보라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거죠. 또 이게 회사마다만 다른 게 아니고요. 업종마다 달라요. 업종마다. 예를 들어 한번 맞춰보세요. 정기 채용해서 교육 훈련에서 배치하는 걸 거의 100% 유지하는 데가 있어요. 정기 채용, 교육 훈련 배치를 거의 100% 유지하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이 무슨 업일까요, 이게? 아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금융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 들어가고 싶습니까? 제 지원만 시켜준다면 은행 들어가고 싶으면 일단 명문대를 나와야 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안 뽑아줍니다. 명문대 나온 젊은 사람이 아니면 안 뽑아줘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기업 문화 중에서도 가장 기업 문화가 보수적인 곳이 금융 쪽이에요. 왜? 관피아란 말 들어보셨어요? 금융은 아주 심해서 관피아 중에서 모피아라고 따로 불러요. 배나라 감나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부 뭐 주도까지는 아니어도 간섭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딱 근데 이 사람들 정부의 고위 관료들 모피아 핵심들은 어느 대학 출신일까? 힌트. 고시 패스한 사람들입니다. 스카이 출신들이죠. 그래서 은행업계 이런 데서 뭐 은행장 이렇게 들려면요 별 수 없어요. 스카이 나와야 돼요. 가끔 서강대 정도. 한때 서강대 경제학과가 꽤 유명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행장 못 돼요. 될 길이 없어요. 거기는 연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아프리카 뭐 우간다 수준이다. 뭐 세계 100 몇십 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금융이 은행 가면 편리하게 잘 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줄 알지 무지하게 후진 금융이에요 이게. 아니 도대체 담보를 잡아야 하면 대출을 해줘. 우리나라 벤처 창업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벤처 창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담보를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담보를 잡아서 대출해주면 이게 지극한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이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은행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왜 그런 것밖에 못하냐? 위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도전적인 시도 뭐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관료들이 사고 나지 않게 딱 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얘기가 좀 옆길로 샜는데 그래서 금융업계 이런 데 가보면 이거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수시 채용에서 즉시 배치한 쪽으로 거의 100% 가버린 데가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판교에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들. 뭐 게임들 중에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회사, 게임 회사들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와서 채용 클릭해 보면요, 정기 채용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있어도 몇 개 분야에서 조금만 뽑아요. 그래서 채용 클릭해 보면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는 언제라도 인재를 등용하고 있으니 아무 때나 이력서를 내세요. 그리고 판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고졸도 꽤 있습니다. 왜? 얘가 무슨 일 할지 알고 뽑으니까 그냥 그 일 제일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간판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치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과도기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도 있고 또 업종별로도 차이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오는 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정신분열적 시그널이 와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시그널이 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과도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쪽 모델로 점점 갈 것 같습니까? 아래쪽 모델로 갑니다. 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왜? 교육훈련 비용이 안 듭니다. 이거는 사실 같이 판단을 해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본주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내 경쟁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세계적, 글로벌한 경쟁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상당수 나라들은 교육훈련 비용을 기업이 절감해가지고 즉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 교육훈련 비용을 회사가 감당해라.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치 기준만 가지고는 야, 기업이 당연히 담당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갔냐면 이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 비용으로 써서 교육훈련 기업이 담당하던 이제 교육훈련 비용을 결국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국가가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다 가버린 거고요. 서구는 일본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아직 이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이 참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일본이 뭘 참 안 바꿔요, 참.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렇죠? 첫 번째는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정치 경제 구조의 변화고, 두 번째는 어떤 채용상의 어떤 뭐랄까 이제 애로점이랄까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는 정규직이라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채용해서 관리하느냐 이 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 일종의 노무 구조와 관련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바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탁 받냐? 제가 어느 뭐 강연장에 가서도 요즘 대학 간판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손 들어보자 그러면 다 낮아진다 손을 들어요. 왜 낮아지니? 이렇게 물어보면 잘 답을 못해요. 답하기 어렵죠. 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요인이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분석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동시에 변하면서 우리의 느낌, 뭐 대학 간판의 가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스펙에서 전문성 쪽으로 간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제 멀티 스펙 경쟁을 하다가 전문성 경쟁을 한다. 뭐 전문성은 또 뭐야 이건? 이제 일단 이과는 전공이 곧 전문성입니다. 이를테면 뭐 내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사회에서 꽤 전문성 인정해줘요. 내가 건축을 전공한다. 건축 열심히 배우십시오. 사회에서 꽤 전문성 인정해줍니다. 문제는 문과입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 집 첫째가 중3, 둘째가 중1, 셋째가 초4, 넷째가 초인데 2남 2녀입니다. 근데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넷 다 수학을 싫어합니다.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탓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엄마하고 우리 처남도 수학을 잘했대요. 수학을 제일 잘했대요. 다른 과목 대비.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둘째, 셋째가 아주 수학을 싫어해요. 그래서 확률상 문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문과는 학부에서 어지간한 거, 요즘 문과에서 제일 취업 잘 된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 경영 뭐 이쪽이죠. 경영 뭐 나름대로 가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근데 나중에 사회에서 전문성을 별로 인정 안 해줍니다. 놀라운 건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대학원이나 더 전문적인 수준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학부 정도 수준에서 문과 어지간한 학문을 배웠다? 별로 사회에서 전문성 인정 안 해줘요. 문과는 전공 이외에 부전공이 있어야 됩니다. 부전공은 사실 자기가 만들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산업적 배경이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이를테면 뭐 여기 뭐 학부모로서 오신 분 계시면 우리 애가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럼 내일부터 얘한테 뭐라고 얘기되냐면 더 전문적으로 먹어봐라. 자, 엄마가 돈을 대줄 테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유명한 중식집을 다녀보라. 그 만화 식객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죠. 자, 다음 달 한 달은 유명한 한식집을 가봐라. 이제. 공부도 해야겠죠. 뭐 쉬워요. 처음엔 되게 쉽습니다. 요즘 먹는 것 관련해서 제일 TV에 잘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종원하고 황교익 아니에요. 백종원, 황교익이 쓴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사전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주문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 2권인가 있어요. 어른이 읽어봐도요. 그것만 좀 읽어봐도 음식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근데 관심 있는 그 젊은 친구들 뭐 당연히 금방 배웁니다. 아주 어린애는 뭐 식객부터 보게 하든가. 자, 엄청난 산업을 끼고 있죠. 왜? 외식 산업, 식품 산업을 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재료가 어디서 오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농업수산업을 끼고 있어요. 농업이 사양 산업일까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농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 계기가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요즘 개나소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거고 농업이 바뀔 수밖에 없는 2번째 이유는 이거 약간 서글픈 건데 좀 있으면 우리나라 농촌에 빈 마을이 급속히 늡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빈 마을이 급속히 늘어요. 다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농업이란 것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아, 그리고 수산업은요 사양 산업이었던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산업이 언제 사양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산업적 배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옛날에는 어떤 재료가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유통됐는데 요즘은 어떤 재료가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식당으로 가면 조리가 되고 공장에 가면 가공이 되잖아요. 근데 조리나 가공 과정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학문을 알아야 돼요. 화학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화학 공부를 어떻게 하죠? 앞으로 고교학점제 된다 그러죠? 문이과 뭐 없어지고 하면서 고교학점제 된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수강 신청을 고등학교 때부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뭐 문과 쪽으로 전공할 것 같고 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으면 화학을 수강 신청해서 배울 수 있어요. 뭐 대학 때 배울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대학생 신분인 분들이 있으면 대학에 협회과나 다른 단과대 교양이나 전공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딴 학과 전공을 한번 들어본 적 있거든요. 대학 때. 그럼 성적표에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찍히더라고요. 제가 다닌 대학의 경우는 일반 선택이라고 찍히고 그리고 과목명 나오고 이제 이 성적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만약 맥도날드에서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한다. 그럼 뭘 해보는 게 제일 좋을까? 계산? 청소? 조리? 뭐 그런 것도 나름 다 해볼만 하겠지만 혹시 기회가 있으면 재고 관리 한번 해보세요. 장사해본 사람만 알아요. 재고 관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장사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재고 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알바한테 바로 맡길 수 없죠. 책임자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밑에서 일할 수 있죠. 몇 달 일하면 물류와 이 재고 관리가 대략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시스템을 익힐 수 있어요. 이런 경력을 꾸준히 가진 사람이 나중에 외식업계나 식품업계에 문을 두드리면 훨씬 유리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정규직이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뽑아서 관리하느냐, 그 노무 관리 형태 자체가 모델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애는 문과인 것 같지만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 누구부터 사귀어야 됩니까? 카센터 사장님부터 사귀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거. 희소한 분야. 옛날에 중국어 전공자 희소했습니다. 지금 잘 나가죠.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사람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근데 아직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모자란대요.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중국 다음 타자가 어디죠? 베트남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뻔한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와 치안이 모두 안정된 나라가 어디 있나?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 맨날 살인사건하고 막 무서워 죽겠는데? 태국 기사 잘 보세요. 맨날 쿠데타 일어나요. 베트남이죠. 정치와 치안이 다 안정돼 있고 나름 그 유교 문화권이고요. 베트남이 옛날에 한자를 썼었고 실제로. 그리고
교육 수준도 꽤 높은 나라죠.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거의 2배예요, 2배. 9천 몇백만이에요. 그럼 베트남 다음은 또 어딜까? 말레이시아 정도겠죠. 싱가포르는 너무 작으니까 일단 빼고. 근데 말레이시아 언어하고 인도네시아 언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같이 배워요. 말레이어하고 인도네시아를 되게 같이 배우는데 이 사용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억 5천만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사용하는 인구가 2억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라는 현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화가 뭐죠? 학자들은 세계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쉽게 이동하게 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자본이 국경을 넘어가기 어려운데 70년대 정도 지나면서 쉽게 이동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몰려있던 자본이 막 빠져나가면 뭐 외환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속출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은 국경을 넘어 쉽게 이동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노동 측의 가장 즉각적인 대응 방식은 뭡니까? 자, 여러분은 자본의 입장이에요? 노동의 입장이에요? 혹시 자본의 입장인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뭐 무슨 그룹 누구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강남에 무슨 뭐 빌딩 한 5채 가지고 있는 뭐 건물쯤다 이런 분 계십니까? 되게 노동의 입장이겠죠? 그럼 노동의 입장에서 세계화라는 현실에서 가장 즉각적인 대응 방식은 나도 이동하는 거예요. 자본의 이동을 따라서 나도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노동이란 사람이잖아요. 곧 사람이 이동하는 걸 가로막는 건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적이죠. 국적은 우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취업 비자도 있고 뭐 심지어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두 번째 장벽이 있죠.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는 우회를 못 해요. 이건 자기가 해결해 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혹시 주변에 베트남에서 이민 와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민 온 분 있으면 가깝게 지내보세요. 베트남어가 좀 배우기 어렵다곤 하더라고요. 꽤 배우기 어려운 언어래요. 베트남어가. 성조도 복잡하고 하지만 한번 어학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은 네?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서 그런 전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과하고 문과가 좀 접근이 달라야 됩니다. 이과 중에서도 주로 특히 이공계 이쪽은 전공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네, 문과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점점 성장할 게 뻔한 분야가 있잖아요. IT 같은 건 우리가 지금 IT 혁명의 초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코딩이다, IT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문과에서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꽤 길이 넓어집니다. 왜? 유명한 웹 기획자들은요 이과 출신이 많잖아요. 왜? 웹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웹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코딩을 좀 하긴 하지만 전문적인 코딩 하는 사람만큼 잘하진 않고 하지만 일반적인 비즈니스나 또는 사회가 돌아가는 동향에서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웹 기획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이과와 문과와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효자효녀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효자효녀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 집 교육 목표도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로 키우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이공계는 벌써 긁는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왜? 이공계가 평균 연봉이 높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공계가 평균 연봉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이 선발이 경력직 채용이 는다든지 인턴이 우리나라에서 악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인턴 뽑았으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정규직 채용 안 해. 뭐 이런 경우가 막 속출하고 그러니까 완전 노동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인턴이라는 것의 그 이미지가 최근에 되게 안 좋아졌는데 우리가 미생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듯이. 근데 원래 인턴이 뭐 꼭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거든요. 나름 합리적인 제도죠. 일하는 거 보고 뽑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인턴 예를 들어 10명이 인턴에 들어왔다. 이 중에 몇 명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 능력하고 태도를 보게 되죠. 근데 기업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하는 팀이 어디죠? 가족입니다. 여기 학부모로서 오신 분들 중에
자기의 최근 한 달 사이에 설거지 시켜본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5분 드시네요. 상당히 남다른 집단이네. 이 정도에서 5명이나 들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되게 10%가 안 되거든요. 되게. 여기는 꽤 남다른 집단이에요. 자기가 팀의 일원이니까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다. 이 태도가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내일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내일 아닌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을 바로 도련님,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뻔히 다 보입니다. 뻔히 다 보여요. 그래서 사실 애가 잘 되게 하려면 설거지부터 시켜야 됩니다. 집에서. 추천서 동료평가가 중요해진다. 여러분 저게 뭐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우연히 케이블 TV에서 원래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근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주인공 애네서웨이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려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력직 채용 면접이에요. 근데 면접관이 무슨 종이를 하나 꺼내드는데 이 종이가 이 주인공이 옛날에 모셨던 상관으로 모셨던 그 누구죠? 그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추천선지, 평가선지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추천일 수도 있고 냉정한 평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주인공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극 중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영화 속에서 하여튼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죠. 자, 여러분이 경력직 채용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내가 정해야 돼. 근데 어떤 자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5년 동안 같이 일해봤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능가할 자료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서 이런 추천서 동료평가 이런 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벌써 1년 넘었는데 재작년 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30조에 인수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M&A를 얼마나 크게 했으면 회사 하나 인수하는데 3천억도 아니고 3조도 아니고 30억을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링크드인을 많이 안 쓰는데요.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장인들의 페이스북 같은 겁니다. 페이스북처럼 어떤 사적인 용도로는 별로 쓰지 않고 주로 이제 직업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웹 명함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정보가 많이 모여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써. 근데 이 평가를 이 사람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솔직히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안 쓰죠. 근데 절대로 못 본다는 보장이 있으면 솔직히 쓸 수 있을 겁니다. 링크드인에 그런 정보가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의 가치를 사서 30조에 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게 다 기업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 정보인데 이런 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면접에 더 중요해진다. 면접 한 번 보는 거는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면접 대비 사격도 되게 많고 모범답안 막 달달 외우고 그러는데 요즘 전 세계적 유행이 면접을 여러 번 보는 겁니다. 구글이 면접 몇 번 보는지 아세요? 구글이 최소한 5번 봅니다. 요즘 이게 우리나라에서 돼가지고 막 유행이에요. 막 어떤 회사들 막 3번, 4번, 5번, 뭐 하나은행이 막 6번 본다 그러고 면접 하여튼 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여튼 뭐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채용하는 방식 자체가 막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하도 알파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알파고 시대 뭐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길래 알파고를 절대로 기술 수준에서 접근하지 마세요. 알파고를 기술 수준에서 접근하면 1년 뒤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뒤만도 예측하기 어렵고 10년 뒤는 아무리 당대 최고 전문가도 절대로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분야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알파고를 기술 수준에서 뭐 인공지능이 뭐 발달하면 무슨 기술이 실현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구체적으로 예상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관점을 바꿔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 인간의 일생,
어떤 영향을 주겠냐를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알파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던져요. 네가 앞으로 직업을 여러 번 바꿀 확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직업, 최소한 직무를 여러 번 바꿔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내가 오늘 아주 잘 나가는 일을 해. 5년 뒤에 자동화돼 버렸어. 물론 자동화 안 될 일도 있죠. 우리 동네 배관 수리하는 아저씨가 있어. 자동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자동화 안 될 겁니다. 혹시 한 100년 지나서 엄청난 로봇이 수리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거의 휴머노이드 계열의 로봇이 나와가지고 수리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자동화 안 됩니다. 근데 제 후배 중에도 유명한 회계사가 한 명 있거든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후배가 은퇴할 때쯤 되면 회계사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있을 겁니다. 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의 직접적인 타겟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겟 중에 하나가 회계예요. 회계. 인공지능의 각종 잡다한 자료들 무슨 영수증을 싹 읽고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회계를. 뭐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동화가 배관수리공처럼 자동화가 안 될 분야도 있겠지만 상당 분야는 아무리 내가 잘 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도 5년 뒤에 자동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자동화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잖아요. 직업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배우는 데 필요한 교육비도 들지만 내가 이거 배우는데 한 1년 걸려. 그동안 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며 내가 혹시 가족이 딸려 있으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국면에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고용보험이 중요해집니다. 실업급여라고 하죠. 우리나라 여러분 복지가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지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복지가 중요해. 이거는 아무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말이에요. 공허한 말이에요. 복지에는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구조적으로 제일 중요한 복지는 고용보험이에요. 우리나라 얼마 안 주죠? 젊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100 많이 받아봐야 100 몇십만 원 받고요. 길게 받아봐 한 6개월 받나? 대개 한 4개월 정도. 독일 몇 년 얼마 주는지 아세요? 고용보험? 2년이에요. 2년. 얼마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원래 받던 월급의 80%를 줍니다. 왜? 아니, 네가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돈도 떨어져가 막 급해 죽겠어. 마음도 다 급해. 그러면 너 또 치킨집 차릴 거잖아. 우리나라 유명한 짤방이 있잖아요. 뭘 해도 결국은 다 치킨집을 차리게 된다. 또 다른 유명한 짤방이 있죠. 뭘 해도 결국은 다 과로사 한다. 뭐 이런 유명한 짤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치킨집으로 몰릴 이유가 없는 거죠. 치킨이 나쁜 건 아닌데 쏠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왜 다급하면 치킨 차리게 돼요. 근데 걔들은 2년이나 줘. 월급 받으면 월급 80% 줘. 물론 중간 취업하면 안 주지만 그러니까 끝판왕이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100%를 줘요. 적어도 초기 1년간은 100%를 줍니다. 스웨덴은. 왜? 네가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동안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삼민주의는 결코 복지를 늘려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개혁, 인간 개인의 삶 이것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구조화시킨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독일의 고용보험 기금을 누가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운영하지 않아요. 노조가 운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요. 얘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쯤 되는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조가 이제 기업별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노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연합체를 부르는데 걔들은 이제 노조라고 하면 되게 이제 통째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노조가 실업기금을 관리합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새는데요. 그래서 결국 직업을 여러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한편에서 뭐가 중요하냐? 고용보험이 중요하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학원 다닐 수 없잖아요. 아니 뭐 학원도 필요하면 다녀야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죠. 왜? 자기주도 학습은 목표 설정, 수단 선택, 실행, 평가를 자기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목표 설정은 누가 하죠? 자기가 하나? 야, 너의 목표는 시험 100점이야. 그거 자기가 설정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 학습이에요. 셀프 디렉티드가 아니라 셀프 매니지드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기 관리 학습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하는 게 낫다라고 보지만 그건 제대로 된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은 뭐야? 목표 설정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식품에 관심이 많고 먹는 것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경력과 뭐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다음 학기엔 내가 화학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이게 목표 설정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장 취약한 능력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흔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되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다. 자기 관리 학습이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사실은 진정한 본연의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은 목표 설정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알파고 뭐 별거 아니고요. 이 직업을 또는 직무를 여러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그때마다 배워야 되니까 고용보험 이런 게 중요해지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질문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제 시험 문제들 보면 다 이렇게 정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다 뭐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독일의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읽은 소설이 러브 액츄얼리의 원작을 읽었대요. 이거의 배경보다 5년이 지났다고 가정하여 작중인물 B 입장에서 주인공에 보낸 편지를 써라. 이게 학교 시험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과거 시험 이렇게 봤어요. 하늘의 변은 어떤 이치에 따르는가. 공납을 장차 토산품 대신 쌀로 바꿔내도록 하자는 얘기해야 되나요? 논하라. 요즘 일본인들은 울릉도 주변 우리 백성들 어로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뭐 어떻게 설명해도 들을 생각이 없다. 얘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과거 시험 문제입니다. 주입식 수업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슨 주입식 교육 하는 줄 아세요? 조선시대? 아니에요. 조선시대 무슨 주입식 교육이야. 주입식인 부분이 있죠. 뭐죠? 한자를 배워야 되니까. 한자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글자잖아요. 옛날에 선비 행사하려면 만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몇 천자로 안 돼. 만자야. 그거를 막 계속 종아리 맞아가면서 서당에서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주입식 전통이 꽤 강한 것은 사실은 한자 영향이 커요. 서양은 달라요. 서양은 벌써 알파벳이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잖아요. 훨씬 쉽죠. 표의 문자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앉아서 글씨 써. 이게 아니잖아요. 대화법이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술도 한 잔씩 했을 겁니다.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때는 이제 동성애가 워낙 유행이었으니까 옆에 미소년 끼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한테 한마디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또 그 사이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란 게 뭔가의 그 기원이 조금 달라요. 동아시아하고 서양하고. 근데 동아시아도 한자 때문에 주입식 교육의 전통이 있긴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거 우리가 언제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교육이 지금 일제강점기 교육이에요. 이거 100년 한 거예요. 100년.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정답이 없는 질문하면 다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제가 전 세계 대학 입시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스웨덴 대학 입시인데요. 파편화된 사회보다 하나로 뭉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젊은이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총리의 도안 서한문을 작성하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왜 자신의 프로젝트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논하라. 이건 뭐 하자는 거야? 또 사업기획서 써보라는 거예요. 자, 대학 입시 국어시험지에 들어갔는데 문제지를 나와주는데 야, 정부가 돈을 확 써볼 만한 멋진 사업기획서 한번 써봐 너. 이런 교육을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면 정답은 문제집 뒤에 다 나와 있다라는 이런 명확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 교육이 전반적으로 가요. 아시아 교육이 다 정답이 있는 것만 물어봐요. 일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시아 또 큰 나라 어디냐? 인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인도는 오지선다도 아닌 사지선다예요. 중국 대학 입시 물론 서술형이지만 대부분 정답이 있는 걸 내요. 서술형이지만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벗어난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왜? 영국 식민지였거든. 그리고 싱가포르는 교육제도 다 영국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대학 입시 보면 100% 논술형입니다. 다 자기 생각 쓰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래요. 영국의 A레벨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영국 A레벨이라는 입시가 있는데 그대로 본떠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근데 싱가포르는 너무 나라가 작잖아요.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에서 여기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최초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일본이에요. 일본 교육개혁이 요즘 아주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일본 안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지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한쪽에 뭐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일본어판 만들어서 막 보급하는 일을 하고 일본 수능이 센터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다 논술형으로 바꾸고 뭐 하여튼 요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그리고 상대평가하고 석차 매기는 나라는 다 아시아에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건데 무조건 이런 나라들은 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만 상대평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일본 9등급이 아니라 10등급 상대평가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10등급, 초등학교 5등급 상대평가예요. 북한 석차 있어요.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근데 서양의 성적표 뭐 입시든 내신이든 성적표 보면 점수만 나오든가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A, B, C, D 이것만 나옵니다. 석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미국 사람한테 한번 우리나라 성적표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중학생들 아직 석차가 있을 때예요. 최근에 중학생 석차가 없어졌는데 일단 스코어 이게 이 숫자가 뭐냐 해서 점수다 스코어다. 스코어는 걔네들도 있는 개념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숫자가 크냐요. 걔네들은 되게 100점 만점을 안 쓰거든요. 되게 10점 만점이나 5점 만점. 프랑스가 20점 만점 쓰던가 그래요. 이건 100점 만점이다 우리는. 그래서 숫자가 큰 거다. 75 이렇게 하면 이제 7.5라고 생각하라. 10점 만점에. 옆에 있는 숫자가 뭐냐? 제가 랭킹이라고 그랬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랭킹이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빨리 끝낼게요. 자, 제가 이제 농지 개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다. 그래서 교육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많았다. 100m 스타트 라인에 우리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대학 세열 격차가 굉장히 크다. 미국, 일본보다 더 심하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그 밑에 등수 이 격차가 엄청나게 큰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경쟁이 엄청나게 일본, 대만도 교육 경쟁이 심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더 심했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IMF에 의한 이게 하나가 더 붙는다. 출세를 위한 경쟁에 공포로 인한 경쟁이 더 붙어요. 대기업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이 1980년대 응팔 보셨어요? 1980년대에는 90이 넘어요. 옛날에는 어느 회사에 다니지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많이 안 난 거예요. 70년대는 어땠게요? 70년대도 격차가 매우 적었어요. 우리나라가 한 1980년대까지 그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 경제 성장한 정도에 비해서는 격차가 적었던 나라예요. 다른 나라 대비. 물론 나름 또 크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나라 대비. 근데 90년대 이후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62, 제조업을 한정하면 뭐 50몇 이렇게 나와요. 반토막이죠. 현대자동차 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9,400이거든요. 물론 오해서는 안 될 게 이게 상당 부분 이제 뭐 야근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어찌됐든 꽤 높은 연봉입니다. 근데 1차 청업체가 되면 갑자기 5,700이 돼요. 평균 연봉이. 2차 청업체면 3,400이 돼요. 3층 2,300이 돼요. 이거는 역사상 없는 격차예요. 4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직원은 이 회사 직원보다 4배 어렵거나 4배 더 기술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경험상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고. 그럼 이 격차는 뭐로 설명하느냐? 물론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다른 나라는 이 격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느냐? 우리보다
통계들이 나옵니다. 우리보다 격차가 적어요. 예를 들면 상위 10% 임금 소득자와 하위 10% 임금 소득자의 격차가 몇 배냐 이런 전 세계적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왜 이게 심하냐면 경영자들이 연봉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것도 임금이거든요. 경영자들 받는 연봉도 임금입니다. 웨이지예요, 웨이지 영어로. 그러니까 얘들이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크게 통계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그에 비하면 껌값이거든요. 임금이 아직 훨씬 적은 거예요, 사실 임금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상위 10% 하위 10% 격차는 주로 이런 것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고 적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만약 우리나라는 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뭘 할 수 있죠? 갑질을 할 수 있죠. 갑질에 유명한 게 두 개 있습니다. 기술 탈취, 기술 뺏는 게 있고 또 하나 그 단가 후려치기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숨만 붙어있을 수준까지 후려치는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에 갑질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걔네들은 고소합니다, 진짜 원청 업체를. 그럼 법정에 가죠. 그래서 법정에서 원청이 하청에 부당한 갑질을 해서 1억의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요,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때리냐면 100억도 때립니다. 이게 유명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제예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제가 가끔 해외 토픽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어디 가서 뜨거운 커피 주세요 하는데 직원이 잘못해서 나한테 전해주다가 엎었어. 그래서 화상 입어서 막 몇백만 원 뭐 치료비가 들었어. 근데 치료비는 막 1억. 배상금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해외 토픽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금제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뭐 이런 거는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회사 이제 망합니다. 이제 배상금 주다 망해요 이제. 자, 그럼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원청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갑질하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큰일 나죠. 갑질하다 잘못하면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갑질이 적은 것은 애초에 고귀한 성품을 타고 나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갑질해서 다 빨려갑니다. 빨려간 거 일부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요. 두 번째, 자 이건 유럽인데 유럽의 노조는 우리랑 매우 다르죠. 우리는 기업별로 당연히 따로따로 임금 협상을 하죠. 근데 유럽은 통째로 임금 협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분명히 다른 회사의 직원들인데 어떻게 임금 교섭을 같이 해? 자 이걸 유럽에서는 이제 산별 교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산별 노조까지는 있죠. 금속 노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산별 교섭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독일 산별 교섭합니다. 프랑스 산별 교섭합니다. 스웨덴 산별 교섭합니다. 유럽의 주요 이 복지 국가들 다 산별 교섭이에요. 근데 왜 산별 교섭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교섭장에 자 자동차 업계 다 모여서 통째로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조 대표가 나가죠. 노조 대표가 나가서 누구를 대변할 것 같습니까? 이 노조 대표는 이미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니에요. 집단 전체의 대표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협상을 하게 되냐면 여기 이미 높잖아. 한 1%만 올려줘. 야 여기는 큰일 났어. 빨리 올려줘. 여기서 5% 10% 빨리빨리 올려줘.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게 되죠. 근데 근본적인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희한한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게 유럽 삼인주의자들의 공로입니다. 바로 이들의 계급의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계급이란 말을 하면 저거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헌법에 계급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헌법에서 말하는 그 계급은 신분적인 의미를 가진 계급입니다. 세속되는, 상속되는 그런 의미에. 근데 영어에서 말하는 계급은 그냥 클래스거든요. 클래스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전공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어로 된 역사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영어로 된 역사책 보면요 계급이란 말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요 역사책에. 옛날부터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그냥 upper class, lower class, 뭐
미들 클래스 노동 계급은 워킹 클래스예요. 걔네들은 뭐 이게 꼭 세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우리가 클래스란 말을 어디서 보게 되죠? 벤츠 매장에 가면 보잖아요. S 클래스, E 클래스, C 클래스. 얘네들은 같은 급이야. 그냥 정교한 의미가 아니에요. 정교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같은 급이야. 또 얘네들은 같은 급이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회사에 다니는 나나 저 회사에 다니는 쟤나 그 회사에 다니는 걔나 우리는 같은 급이야. 같은 클래스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임금 격차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임금 격차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뛰어든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끼리 임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걔들도 유럽 3인주의자들도 기술에 따른 격차는 인정해요. 기술이 다르면 기술이 더 높으면 더 높은 연봉 받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 A 회사에 있으나 B 회사에 있으나 C 회사에 있으나 연봉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자는 거죠. 담합이잖아요, 일종의. 담합인데 회사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클래스를 지키기 위해서 담합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제도입니다. 격차가 당연히 줄죠. 자동으로 격차가 줄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회사 이 노동자들은 손해 보는 거예요. 이 회사는 잘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1%만 올리는 겁니다. 손해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걸 스웨덴에서도 3인당이 먼저 주장한 게 아니고요. 노조가 먼저 주장합니다. 유럽의 노동계급의 전통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자 같은 클래스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아 물론 노조원들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노조 지도자들이 같은 클래스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가 실패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계급 의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노동계급 의식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어요. 왜? 노동계급의 역사가 너무 짧아요. 시골에 부모님한테 찾아가면 바로 땅이 있어야지. 노동자로서의 노동계급의 정체성은 별로 없고 계속 나는 농민의 아들인 거예요. 뿌띠부르주아의 아들인 거예요. 역사적 연원이 있는 거죠 사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원청이 하청에다 갑질을 무지하게 좋은 환경이 계속 있었고 두 번째 노동 쪽에서 대응할 때 완전히 그냥 따로따로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격차가 그대로 방치된 거죠. 아, 특히 여기 젊은 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되는 데이터예요. 자, 이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 자, 열분생만 보세요. 하늘색. 이건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1년 근무하면 그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OECD 평균이 얼마냐면 35%예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OECD 평균적으로 비정규직으로 1년 정도 일하면 그 안에 35%는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이런 1년 안에. 우리나라는 꼴찌예요. 11%입니다. 자, 진한 파란색은 뭘까? 진한 파란색은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하면 그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이요 53%예요. 반의 반. 즉 OECD 평균적으로 3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그 안에 절반 정도는 그 안에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3년 안에.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꼴찌입니다. 2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이 결국 양자택일 상황에 놓이게 되죠. 어떤 양자택일이죠? 첫 번째 전략. 야,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취업을 하자. 후위를 도모하자. 기술과 경력을 익혀서 뭐 경력직 도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자, 두 번째 전략. 아니야. 대기업 정규직에 혹시 붙을 때까지 또는 공무원 시험 볼 때까지 될 때까지 재수, 삼수, 사수를 각오하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전략 중에 어느 쪽이 좋은 전략 같습니까? 첫 번째도 나쁜 전략 아니죠. 일단 눈높이 낮춰서 취업한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자.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너무 전환율이 낮아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평생 뺑이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쏠리는 거죠. 그 청년들이 두 번째로 쏠리는 거는 배가 불러서가 아니에요. 저쪽으로 하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배불러서 쟤들이 저렇게 쏠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20년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선택하라면 그분들도 다 재수, 삼수, 사수하는 길, 각오하는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34개국 중에 네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고 소득 불평등도는 세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등이 되었습니다. 60년 전에 그렇게 평등했던 나라가. 그러니까 교육 경쟁에 하나가 더 붙는 거죠. 뭐죠? 공포심으로 인한 경쟁이 더 붙습니다. 즉 출세를 위한 경쟁, 이게 상당히 존속되는 가운데 공포심에 의한 경쟁이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하고 경쟁의 양상이 좀 더 복합적으로 바뀝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원청업체 대 하청업체. 여러분은 왼쪽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대체로 왼쪽으로 가고 싶죠, 당연히.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학벌의 가치가 떨어지고 스펙보다는 전문성이고 뭐 어쩌고 그 얘기는 뭐냐? 왼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쪽 노동시장은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나름 좋은 겁니다. 간판 좀 덜 보자. 그런 거 좋은 거죠. 물론 지금 과도기라서 혼란스럽지만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저는 갈 겁니다. 더. 그건 나름 좋은 일인데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왼쪽과 오른쪽의 격차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잖아. 양극화란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얘기하고 왼쪽과 오른쪽 얼마나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물론 헷갈리죠. 왜? 동시에 벌어지니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현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뒤섞어요. 뒤섞어서 짬뽕해가지고 뭐라고 대응을 하냐면 야 양극화 무서워 죽겠어. 어떻게든 왼쪽으로 가고 싶어. 어떻게 왼쪽으로 하지? 스펙을 최고로 좋은 걸 따면 왼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왼쪽 노동시장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공 전략은 점점 성공률이 떨어지겠죠. 점점. 그럼 어쩌란 말이야? 별거 아니고요. 탈스펙은 개인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과하고 문과 좀 거칠게 나눠서 얘기하고 몇 가지 팁 얘기하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많은 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적절하게 이용하면 탈스펙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꽤 잘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극화는 개인적 대응이 가능합니까? 혹시 로또라도 당첨되거나 나도 몰랐던 무슨 할아버지 유산이 나타나거나 가끔 드라마에 나오잖아. 내가 사실 알고 보니까 누구누구 그룹에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실현되기 전에는 개인적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치적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이 다른 차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좀 허무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탈스펙이라는 현상은 엄연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름 긍정적 가능성이 있는 변화입니다. 저는 좋은 변화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빨리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양극화는 헷갈리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방식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왜 중요하냐?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왜 청년이 중요합니까? 여기 좀 젊은 분들이 꽤 계신데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우리 세대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세대는 청년 세대가 아니에요. 어느 세대일 것 같아요?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2등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는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노후 대비 안 돼 있는 전혀 안 돼 있는 세대거든요. 사실. 그 중에 뭐 금수저에 부모가 될 만한 강남 빌딩 건물주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체 흑수저가 많은 이유는 엄마 아빠가 흑수저란 얘기예요. 청년 세대에 흑수저가 많은 거는 그 기성세대에 흑수저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에 금수저가 많았으면 청년 세대도 금수저가 많았겠죠. 예, 좀 옆길로 샜는데 그래서 만약 외계인이 한국 사회를 관찰하고 제일 살기 어려운 세대를 꼽으라 그러면 노인 세대를 꼽을 거예요.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노년 세대나 기성 세대 중에 옛날에 못 살았던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엔 더 힘들었어. 그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당수는 실제 경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거제도 그 피난민촌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생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압축 성장을 워낙 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틀딱들이 뭐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 경험이 묻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 왜 도와줘야 될까? 객관적 이유가 있어요. 객관적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뭐 평화죠. 또 하나는 저출산이에요. 출산율 세계 꼴찌거든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경제 망한다고 나와요. 이 추세로 가면 30년 뒤에 이게 다 마이너스 성장이고 국민연금 무너지고 건강보험도 다 무너진다고 그러거든요. 다 무너진다라고 다 모든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요. 재발연구소인 삼정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OECD 보고서도 나오고 별의별 보고서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출산을 누가 합니까? 40대 50대 가나요? 물론 40대가 출산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긴 하지만 청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보편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뭐 지금 학부모로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애가 좀 있으면 청년 되니까 그렇죠? 지금 어린애들 좀 있으면 20대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또. 그래서 오늘 그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변화에서 이제 탈스펙이라는 현상과 양극화라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결합돼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분석적으로 이걸 이해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너무 복잡한 얘기를 오래 해서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시계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좀 더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이것저것 많이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혹시? 네, 오늘 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그 아시아에서 그 싱가포르가 대학 그 할 때 논술로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입니까? 홍콩입니까? 싱가포르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저는 영국 식민지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홍콩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싱가포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홍콩도 그런데요. 홍콩을 이제 나라라고 볼 수 있는지 약간 애매해져서. 예. 그럼 싱가포르도 영국 식민지였었나요? 그럼요. 예.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노동자 임금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선일보사를 좀 기준으로 한 게 그 조금 너무 좀 한쪽으로 제가 우연히 조선일보 거를 인용했을 뿐이죠. 예. 근데 저 조선일보 통계가요. 예. 놀라운 게 기자들이 조사했거든요. 예. 기자들 조사하는 거를 뒤에서 그 가이드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장하성 교수예요. 예. 조선비즈 기자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조선일보 경제판 조선비즈 기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 실력 있는 기자들하고 저기 소통을 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조사했는데 그걸 가이드한 사람은 의외로 청와대에 지금 가 있는 장하성 실장이에요. 장하성 교수예요. 그리고 이게 조선일보 기사 말고도요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도 있어요. 몇 개 통계가 더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와요, 이 패턴이. 예. 그래서 조선일보 통계라서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제가 좀 잠시 오해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 출처도 주의해서 써야 되군요.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장장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이범 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우리 그 4.16 교육연구소 우리 구의원 이사장님이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하하교육. 우리 구의원 이사장님 모시고 잠깐만 인사 들어볼까요? 2월 8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십니다. 우리 구의원 이사장님 손뼉으로 환영해 주시죠. 예. 빨리 나오시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범 선생님께서 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88만 원 세대를 쓰신 우석훈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 자리로 오십니다.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우석훈 선생님이 고맙게도 페이스북에 다음 주에 여기 강연을 나온다 해가지고 올려놨고요. 또 때마침 국가의 사기라는 책을 써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석훈 선생님도 늦둥이를 나가지고 지금 한참 애 보느냐고 정신 없으십니다. 자, 우리 2월 8일 날 하하 교육이라는 책을 만드셨어요. 우리 구의원 이사장님 출판 기념회 소식 및 인사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떻게 눈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수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안 모실까 봐서 우리 스타 강사 모시고 계시는 그래서 차 타고 막 빨리 왔습니다. 많이 와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작년에 8월 26일 날 하하하 4.16 교육연구소를 출범했죠. 학생이 웃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또 교사가 보람과 긍지가 웃는 하하하 교육. 그래서 이 학부모 우리가 보통 교사 또 우리 학생들 교육의 3주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육 대담집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저랑. 그래서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함께 현장에 있는 교육, 아픔들, 그다음에 우리가 접근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은 어떤가, 우리를 웃게 할 수 있는 해법은 뭔가, 아주 소탈하게 진솔하게 그 책을 해서 2월 8일 날 수원에서 북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북 콘서트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우리 하하 교육연구소의 내용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연구소가 지향하는 교육의 지향점들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